하여튼 오늘 하는 데까지 좀 일단 하겠습니다. 그 상담을 할 때 이게 실제로 이제 제가 했던 상담들을 다 녹음을 해서 심리학자들이 어떤 거가 실제 아까 자기 표현을 하게끔 만든 질문인지를 뽑아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우선 편안하게 도입할 때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문제를 이렇게 오시게 된 것이죠? 이렇게 질문했었고요.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생각이 촌스러운 시기, 자살과 관련해서 처음 그런 생각을 한 게 언제예요? 실제로는 굉장히 어린 시절로 소급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때 상황이라든지 이러면 이제 자기 표현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회기 때는 지난번에 했던 얘기 중에 마음의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계속해서 마음속에 여운이 남는 것들 한번 짚어보고요. 또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뭐 느낌, 그리고 기분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떤 변화를 겪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달라. 예를 들면 자기 얘기를 하고 나서 되게 힘들어지시는 분들 계세요. 솔직한 얘기를 처음 꺼내놓고 그 상체기가 되게 화끈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막 이렇게 마음에 안티프라민 바른 것처럼 화끈거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그대로 얘기를 좀 하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담은 주로 이제 죽음과 관련된 탐색,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자살과 관련된 역동, 어린 시절, 정서적인 어려움, 가족관계, 자아정체성, 대인관계, 삶과 관계에 대한 원형적인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렇게 딱 정형화되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내 삶에서 좋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 다음에 나는 죽음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내겐 삶이라는 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분에게 현실 개선 가능성, 욕구 탐색에 기초해서 현실적인 대처 방안, 내외적 자원 탐색, 상담에 의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보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는 자, 상황을 소설합니다. 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서적인 안정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자살과 관련된 핵심적인 역동설을 탐색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내가 하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객관적인 시각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 정신분석학자 중에 락강이라고 있어요. 락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당신의 머릿속의 생각을 믿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결론은 부정적인 결론이 나고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늪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를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면 다르게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현실 가능성들을 찾고 나의 어떤 삶의 의미들을 다시 이제 발견하게 되고 이걸 다시 현실에 적용하는 요 프로세스 되게 단순하지만 이런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금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성민 씨 가명 이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계속해서 이제 갈등을 하게 되고 아버지는 도박, 엄마는 밤에 이제 이렇게 유흥업소를 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밤에 나가면서 아이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무개야 오늘 밤에 엄마 안 들어오면 엄마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우고 그런 어떤 것들이 노출되면서 엄마가 자살 위험성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노출시켰던 거죠. 그러면서 성인기에 사실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버텼어요. 근데 아버지를 미워한 게 사실은 엄마가 계속 엄마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이제 투영이 되다 보니까 어머니는 아버지를 계속해서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갔죠. 한 번도 아버지를 올곧게 본 적은 없어요. 아버지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 맨날 뭐 집안을 풍지박산을 만드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는데 아버지가 막상 죽고 나니까 자기 자신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게 어떤 사건이 내 안에 내재된 것들을 그 내재된 상처나 이런 것들을 불러오는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가 약간
사후성이 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트라우마 사건, 지금 발생한 트라우마 사건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가졌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같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어린 시절에 그 모든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상황소설, 다시 현실의 그 죽음의 역동들을 고찰하고 다시 현실적인 어떤 대응들을 시작하면서 자기에 대한 인식, 개방,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굉장히 어떤 공격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동물 학대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굉장히 약한 사람을 보면 더 이렇게 잔인하게 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이런 분노나 공격성들이 왜곡되게 자극한다는 것들을 알게 되고, 또 그런 것들로 해소가 안 되면 결국 자기한테 보통 우리가 공격성이 외부로 발산이 안 되면 against self, 자기 자신을 향한 공격성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전환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미국에서 아주 좋은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쭉 200기에 보면 이렇게 힘든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200기 때는 표면적인 얘기만 하기 시작해요. 내면에 흡혈된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2회기 때도 그냥. 근데 3회기 때 가장 저항 심하고 이제 자기 방어적인 얘기를 하다가 조금씩 자기 안에 있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회기 때는 비로소 오픈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상담자가 끊임없이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판단하지 않고 들어줬을 때 이런 경향이 있어요. 상담자가 내담자를 믿고 계속해서 잘 반영하면서 들어주게 되면 나중에 잘 들어준 사람한테 주도권이 넘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조언을 하고 가르쳐서 이렇게 상담하면 주도권이 넘어올 것 같지만 절대로 주도권이 넘어오지 않아요. 잘 들어준 사람한테 주도권이 넘어요. 저 사람한테는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때 간단한 한마디씩 던지는 것이 이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4회기까지 인내심을 갖고 끝도 없는 얘기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4회기 때 뭔가 이게 좀 반영되고 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자기 얘기를 좀 더 근원적으로 했고, 그러면서 5회기에 자기 성찰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전과는 달라져야겠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 네. 그래서 쭉 보면 그럴 때 질문들이 어떤 질문들이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에 대한 거, 또 어떨 때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 또 계획은 어땠는지, 자해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또 자살시도 상황의 느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과거 상황, 이런 것들도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감정이라든지 내 상태의 변화하고 아버지의 죽음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는지, 이거는 이제 쭉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네. 혹시 지금 이런 반응이 아버지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랬더니 이제 본인의 얘기가 쭉쭉쭉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현재 상황, 가장 지금 마음속에서 힘들게 하는 게 어떤 건지, 또 지금 상황은 어쨌든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미래 상황, 내 삶이 어떨 것 같다, 계속 이런 문제가 어떨 거라고 생각되는지, 그걸 위해서 노력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었고, 아버지가 이제 집에 귀가하게 되면 모두가 다 가족들이 무서워서 혼비백산 하게 되고, 아버지가 이제 뭐 작독 같은 거 다 부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간장 국물이 막 온 집안에 막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상황들, 공포에 질려서 장롱 속에 들어가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어린아이가 나프탈렌 같은 걸 막 주워 먹고 죽으려고 시도했던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분이 본인이 커서 여성인데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 굉장히 불행했어요.
자신의 이미지가 완벽한 결혼 생활을 꿈꾸다 보니까 남편에게 모든 욕구를 투영을 하고 남편이 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결국 자살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를 제가 술 먹고 목을 조르거나 가위로 아이한테 위협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자칫하면 내가 애를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애를 이제 시댁에 맡기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내 모든 어떤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비롯했다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못하죠. 실패하고 나서는 이제 계속 지방을 전전하면서 막 술에 이제 이렇게 취한 상태로 지내다가 어느 그 지방의 여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을 질러요. 그래서 불을 지르게 되면 방화범으로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7년간 공주치료간호소에서 수감이 돼요. 그리고 나온 상태에서 계속 자살 충동, 알코올 문제 극복을 하지 못하다가 저를 만나게 됐고 오랫동안 상담하고 그거를 조금 극복하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패턴대로 상담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핵심적으로 불행한 가족, 남편 자살, 알코올 중독, 성격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담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직업재활, 독립생활을 모색하게 되는 단계로 전해냈는데 제가 특별히 뭔가 한 것이 아니라 이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드린 것 그것이 이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질문들은 이런 질문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렸을 때의 상처 그 시기마다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었던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고 어렸을 때 집안 상황 자체가 상처였다는 건지 확인하고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쭉 질문하고 이분이 그 감정을 다 표출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이라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또 삶이라든지 관계에 대해서 어떤 원형적인 이걸 왜 질문하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결핍이 만든 완벽한 이미지를 갖고 그 이미지 때문에 더 현실과 괴리감을 느끼면서 힘들어지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제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 그 다음에 가족 내 어떤 정신과력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또 이게 그 자살 및 타살 사건에 대한 어떤 부분도 확인했는데 유명인들의 자살 문제는 많은 이제 자살 충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이제 더 활성화시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구 탐색에 기초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대처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본인 스스로 얘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이야기하고 본인이 스스로 해결책을 거기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내적인 외적인 자원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알코올 센터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이분한테는 단주할 수 있기도 한데 그 다음에 상담에 의한 변화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변화가 있으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되고 또 앞으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은지 그러면 이럴 때는 상담자하고 얘기를 하겠다 혼자 감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면담 기법으로는 이분들의 상황이나 감정을 내담자가 잘 듣고 명료화시키면 내담자 입장에서 상담자가 정말 열심히 듣고 있구나 정말 내 이야기를 잘 정리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새로 태어났다는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그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한번 실제 있었던 일을 갖고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약. 그것보다는 자신이 너무 무능력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좌절감이라든지. 요건 그분이 답변하신 거고. 그럼 본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네요.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건가요? 라고 요약해서 반영해주면 이분이 내담자가 느끼기에 상담자가 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요약하고 있구나. 그러면 또 얘기를 하고 싶어지죠.
그 다음에 또 재해석. 이렇게 이제 내담자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주는 거죠.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런 사실은 지금 보면 우울한 생각도 있지만 빛을, 희망을 찾는 그런 움직임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내담자들이 어두운 측면들만 보고 긍정적인 측면이나 희망적인 측면을 안 보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나름 긍정적인 요소나 희망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도 좀 반영을 하게 되면 아, 내가 못 봤는데 이런 부분도 있구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내담자의 시각을 변화하거나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떤 경우냐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 술을 먹고 가정폭력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이제 아버지가 동네 아주머니하고 결혼한 동네 아주머니하고 바람이 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너무너무 이제 그동안 힘드셨는데 완전히 황폐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 조혜란 님이 학교 갔다 돌아왔는데 엄마가 농약병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보니까 엄마가 부엌에 가서 식칼을 들고 와서 아이를 유혹한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상태로 있었고 어머니는 농약병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농약을 먹고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계속해서 이 어머니의 눈빛이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런데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청소년기에 일탈을 했고 여러 가지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지방에 어디 콘도 같은 데 이제 취직을 해서 일을 했는데 거기 이제 경비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자기를 되게 많이 이뻐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직장도 좋고 아파트도 한 채 있다고. 너 결혼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 말을 믿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몇 개월 돼서 이제 임신한 상태였는데 나는 남편이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혹시 알고 결혼했냐고.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그 시댁은 보험금이라도 그걸 다 챙기고 그냥 쫓겨나듯이 이제 아기를 출산하고 쫓겨나듯이 아기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죽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이제 저를 만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하죠? 머리 아파. 기구하죠? 우울해. 네. 너무 안타까운 경우인데 지금 보면 상황이 불우한 성장 환경, 그런 어떤 결혼의 실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외로우니까 인터넷 채팅에서 남자들을 만나는데 남자들이 다 이제 이상한 남자들이에요. 폭력을 하거나 애를 묶어놓고 때리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이 개인적인 그 자살 충동을 정리할 게 아니고요. 사회적인 아주 이 악행을 저지른 놈들을 다 없애야 돼요. 예.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 내 대인 관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었죠. 근데 이 어려움들을 다 하소연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를 덩어리로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분리해서 보고 제가 이제 좀 잔인하지만 아이들을 좀 아끼자. 그리고 일부터 제대로 하자. 그리고 주말에 아이를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분은 이제 미용실을 오픈하게 됐어요. 네. 네. 선생님 천사예요. 아니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 과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들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담에서 했던 거는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보면 우리 이야기 안에는 별 모양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돼 있죠. 근데 얘기를 쭉 펼쳐놓고 하게 되면 별은 별끼리 모여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동그라미끼리 모여. 네모는 네모끼리 모여. 꼬치구이가 이제 막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의미가 파악이 안 됐었는데 이게 다 이제 의미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겠구나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러티브가 중요한 게 이런 부분에 의미가 혼재되어 있고 의미 이전 단계의 내 체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의미가 구성되면서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드리면 이게 자연스럽게 전개가 돼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상담은 상담자가 어떤 태도나 어떤 수용적이고 또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앞에 서는 애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쭉 이제 욕구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4회기 때는 이제 자신의 어떤 현실과 이상의 괴리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양가 감정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외로움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욕구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불안과 걱정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핵심은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분리해서 보니까 해결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에 경도되니까 현실적인 것들은 점점 멀어졌지만 현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취 가능한 것부터 이룰 수 있는 목표부터 하다 보니까 뭔가 계기가 생기고 전환이 된다는 거죠. 쉽지 않았지만 이런 어떤 독립적인 삶을 살겠다. 그 다음에 아이를 맡기고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런 어떤 동고남과 결별하고 우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겠다. 직장 내 적응을 시도하면서 개혁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이걸 실현시킨 거죠. 자, 면담 끝에는 쭉 이제 마음의 것을 표현하고 후련해졌는지 정리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소감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본인한테 스스로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한테 의미가 부여되도록 스스로 피드백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소감 나누기를 하면 대부분 잘 이야기를 쭉 진행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얻은 게 있고 내 삶에 뭔가 변화될 수 있는 지점들을 찾게 되시고 그게 실제로 자기한테 큰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각오까지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유가족 사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분도 어린 아이들 세 아이를 앞두고 남편이 자살로 사망했어요. 너무나 이제 사채 빚에 시달리다가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또 홀로 세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부담 같은 너무 힘들었는데 처음에 만나고 2시간 동안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그냥 꺼이꺼이 우셨어요. 급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아이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슬픔을 표현하지 못했었는데 비로소 누군가 들을 준비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냥 울기 시작했어요. 티슈를 아마 2박스 정도 쓰셨어요. 근데 울고 나니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슬프고 비통한 감정들이 비로소 구체화되면서 애도로 뒤늦었지만 애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정리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자기 얘기를 하면서 좀 정리가 되면서 애도 과정을 다시 밟고 현실 이제 남편이 없다. 그렇지만 아이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분은 약국의 한 코너를 만들어서 화장품 걸 하면서 이제 살기 시작하셨어요. 그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로부터 수급권 받고 보고 조금씩 용돈벌이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가족으로서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그것이 현재 미친
영향들, 그리고 많이 원망하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얘기 나눴고요. 또 현재 걱정과 해결 방안들을 쭉 얘기를 나누고 현실적으로 실제 대안들을 찾고 실행을 했던 거죠. 자원을 선택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부터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변화들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정리가 됐던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상담이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걱정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증상이 더 심각해지기도 하고 또 상담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원망, 상담하고 났더니 더 힘들어졌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선생님은 집에 들어가면 편하게 쉬겠지만 나는 쉴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상담 받은 사람이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담자들이 대리외상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죠. 1577-019으로 전화해서 선생님 저 죽어요 하고 뚝 끊어. 그럼 전화 받은 사람은 황당한 거죠.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소속 기관에서 상담자에 대한 질책과 책망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은근하게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어떻게 상담을 했길래 이런 부분들이 그 상담자를 알고 더 큰 상처를 받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담 동료들의 부정적인 피드백, 왜 좀 더 자주 만나지 못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는 거죠. 상담자를 연계해준 유관기관에서의 비난, 복지관에서 연계를 해줬는데 여기서 이제 자살 사망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어떻게 된 거냐, 유가족들의 상담자에 대한 비난, 실제로 마지막 그 통화한 데가 어디냐를 찾아보니까 여기더라. 그러면 이제 유가족들이 달려와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죽었냐 이렇게 되는 거죠. 통화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죠. 유가족자도 공개는 안 되죠. 법적으로 법원에서 이걸 공개를 하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아, 상담자가 알아서 돌아가세요. 할 수 없지. 쉽지 않은 상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위기중재 수준의 상담 외에 상담자들이 진짜 상담을 기피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 상처가 노출될까봐 또 자기의 분노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같이 욕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내담자의 저항, 내담자의 매니플레이션 이렇게 막 이렇게 이간하는 뭐 그런 식의 이야기에 휩쓸려서 내가 막 끌어오를까봐 또 내가 내담자를 공격하게 될까봐 실제로 상담하다가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치료 방법이나 상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냥 늘 하던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노출될까봐, 그 다음에 속수무책인 자신의 한계를 대면하게 될까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자신보다 뛰어난 내담자를 만나는 상황. 내담자들도 학식이 되게 높고 이미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공부한 사람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이런 내담자도 있거든요. 의사도 있고 심지어 정신과 의사가 죽겠다라고 전화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이 자살 충동을 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그 의대에서도 보면 학생 중에 꼭 이제 1년에 한 명씩 그렇게 자살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과 불문하고. 그 다음에 정말 자살 시도자를 위한 상담이 있긴 한 건가? 나는 그냥 안부 수준에서 상담을 한다. 잘 지내세요? 다음 날 또 만나도 잘 지내세요? 괜찮아요? 내담자의 욕구하는 별개의 상담, 또 연기할 자원이 없어서 그저 들어주기만 하는 상담, 실천 이론이나 모델이 없어서 뭘 하고 있는지 점점 막연해지는 상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슈퍼비전을 받으면 더 공허해지는 상담, 상담자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 내가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만나는 상담이 아닌가.
상담이 잘 되면, 잘 안 되면 내담 전담. 저 사람 성격 문제가 있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잘 되면 내가 뭔가 역할을 잘해서, 상담을 잘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멘토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무언가를 해내려는 자세가 아니라 따뜻하게 수용하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고 느낄 때, 된다고 느낄 때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상담자가 들을 준비를 하고 들으려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담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플랜을 어떻게 이제 진행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집에 대한 성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쭉 상담을 하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많은 경우 이 집이 관건인 경우가 많아요. 이 집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집, 관계로서의 집,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되게 쉽게 부서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만 크랙, 균열이 생기면 우르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집이 아닌가. 저는 사실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가리킬 집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죽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리킬 집, 돌아갈 집, 쉴 수 있는 집이 없다면 우리는 저기 뭐 정말 어디다 쉴 곳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이번 생에서는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상처들이 집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공감적인 어떤 지지와 인정이 결핍되면 마음속에서 이제 이런 어떤 자기애적인 상처가 시작되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하고 자기가 이제 분리가 안 돼 있죠. 엄마가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엄마라고 생각해요. 아이는. 그래서 그 엄마가 내가 이제 울면, 배고파서 울면 와서 우유를 주고, 그 다음에 그 기저귀를 갈아주고, 내가 힘들면 이렇게 쭈쭈쭈쭈 해가지고 편안하게 해주고, 나의 아픔을 자꾸 이제 가져가 주는 거죠. 내 욕구를 다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엄마하고 나하고 이제 분리 개별화가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엄마가 안 보이는데 내 필요에 맞게 엄마가 나타나서 나한테 적절한 어떤 우유를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공간과 지지를 주면 아이가 엄마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분리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자기애도 건강하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는데, 배고파서 우는데 10분쯤 울었는데 엄마가 그때 이제 뒤늦게 와서 우유를 줘요. 그러면 10분이라는 기간은 약간 견딜만한 좌절감을 준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거는. 기다리면, 그래도 기다리면 뭐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아이가 견딜만한 좌절을 겪고, 그렇지만 엄마가 왔기 때문에 안심하고 또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근데 1시간을 울었고 2시간을 울었고 하루 종일 울었는데 엄마가 안 나타나요. 그럼 아이는 그때부터 뭘 배우냐면 분노를 배워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분노가 없었는데 내가 아무리 울어도 내 욕구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제 그때 분노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한 공감과 지지, 반영이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아이가 이제 분노를 배우고 이 아이가 커서 자기애적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 때문에 내게 누군가가 공감과 지지, 반영해 주기를 원하는데 믿었던 사람이 그걸 안 해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애적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공감과 지지, 반영을 안 해준 사람들을 파괴하기 시작해요. 그냥 분노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분노가 나와서 다 집어삼킬 듯이, 다 파괴할 듯이 그렇게 분노를 해요.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분노를 하는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통 분노가 우리가 이제 그 상태 분노가 있고 특성 분노가 있어요. 상태 분노는 그냥 어떤 상황이, 예를 들어 운전하는데 갑자기 확 끼어들어. 화가 나죠. 그래서 욕을 한마디 찌끄릴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특성 분노는 이유가 없는데 이글 화가 나는 거예요. 너가 나를 공감 안 해줘. 너가 나를 사랑 안 해줘. 너가 나를 지지 안 해줘. 그런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그 대상마저 없을 때 더 쉽게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유가족 특성은, 유가족들은 굉장히 이미 상처가 많은 분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취약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살 유가족들 중에 보면 특성들이, 자녀를 잃은 유가족분들이 배우자를 잃은 유가족들을 만나면 당신의 슬픔이나 고통은 별거 아니라고 취급해요. 그래서 배우자를 잃은 유가족들이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똑같은 슬픔이나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더 약하고 그런 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를 잃은 유가족들이 있는데, 사실은 자기 형이나 자기 동생이나 하여튼 언니나 여동생이나 이분들이 가장 자살에 취약해요. 무슨 얘기냐면 기질적으로 취약성들을 같이 갖고 있고 성격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사건이 있었을 때 같은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 위험성이 가장 큰 집단은 자녀를 잃은 부모가 아니라, 배우자를 잃은 배우자가 아니라 형제 자매를 잃은 유가족들이 가장 위험성이 커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이미 자살 유가족인 경우도 되게 크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 사망 이전에도 이미 여러 가지 가족 내 갈등이라든지 정서적인 고통들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래서 예고된 죽음이 이미 언급되거나 시도된 경우들이 많았고, 가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기 힘들어요. 또 가족 문제는 가족끼리만 감정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제3자,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 거죠. 유서를 갖고 늘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유서가 자살의 어떤 원인이나 자살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느냐. 답을 내리면 그렇지 않아요. 유서는 그 순간의 감정적인 것들을 집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떤 충동적인 것들이 담겨 있거나 죽기 전에 남은 사람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이 담겨 있지, 이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들을 다 설명해 주지 못하고, 외국에서도 연구 결과가 유서를 안 쓰고 죽는 죽음도 훨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서를 쓰고 죽은 죽음, 유서를 안 쓰고 죽은 죽음 별 차이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고, 유서가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을 설명해 주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기대에 못 미쳤다. 삶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다. 미안하다.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시련 당고. 다른 세계로 넘어가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살 사건 이후에 이런 어떤 자책감, 그 다음에 서로 탓을 하고 적대감, 원망,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유가족들에게서 이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유가족들은 자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살을 타살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결혼했으면 시댁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친정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자꾸 누군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가족끼리도 자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해요. 이렇게 막 쌓인 감정들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갈등이 또 비롯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가족 내에서는 남편이 자살로 사망하고 나서 아이들이 폭군으로 변하기 시작하고요. 또 스스로를 파괴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요.
좋은 것을 좋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행복해하면 미안해져요. 맛있는 걸 먹으면 미안해져요. 좋은 데를 가면 즐기질 못해요. 내가 이렇게 되는 걸까? 서로에게 공감을 못하고요. 안팎으로 힘든 상황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곡된 인정투쟁을 계속 하게 되고요. 자식들이 계속 나를 좀 봐달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갈등을 야기하고 화가 많고요. 유가족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길거리에서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뭐 식당에 가거나 이렇게 좋은 데를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즐겁게 행복한 모습을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두운 사람한테는 세상에 밝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그렇게 좋게 안 보입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죽고 싶은 아이들은 반에서 막 웃고 떠들고 그렇게 막 재밌게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 죽여버리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은연중에 자신들도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여기고, 남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필사의 노력,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꿈에서 계속해서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또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 되는 어려움, 안 좋은 상상들, 예기 불안이 계속 있죠.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고 이중상중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자살의 유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 엄습하고 실제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고 이런 어떤 악순환들이 계속됩니다. 가족 내 정신건강 문제 발생과 자살이 의미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비정상적인 삶, 마지막 순간에 자꾸 이렇게 고착이 돼서 그 생각들을 계속 반복하죠. 또 현장을 목격한 경우는 그 어떤 현장을 계속 연상시키고요. 고통스러운 어떤 침묵, 달라지지 않는 생활, 방향감각, 축소를 잃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속해서 자살을 예감하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됩니다. 영정사진을 놓고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남편을 이제 자살로 잃고 나서 당신은 하늘나라에 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게. 근데 조금 지나면 당신은 하늘나라에 있어서 좋겠다. 약간 시니컬해지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나도 따라갈게. 이런 식으로 자꾸 변하는 거죠. 시달림의 연속, 삶의 고통들이 계속 반복되죠. 소진과 절망, 그 다음에 자살자의 죽음이 가족 변화의 계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건 상처지 회복의 어떤 이런 것들 소스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힘들고, 쉽게 생사의 갈림길에 나도 확 어떻게 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생존 의지가 붕괴되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독백하게 됩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독백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누구한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독백을 하게 됩니다. 자, 유가족 상담은 처음에는 누구의 얘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근데 한번 이제 본물이 터지게 되면 끝도 없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우선은 울고 감정 해소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심리적인 안정, 자해를 중단하게끔 하고 생명을 유지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바뀌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수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삶의 재해석, 새로운 의미, 이 그 애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다시 주체로서 쓸 것인지,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게 지식체계, 그 다음에 같은 아픔을 가진 유가족, 서양 숙담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힘든 사람에게, 진흙구덩이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금반 지킨 손가락은 없다.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같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만이 손을 맞잡아 줄 수 있다는 거죠. 종교활동, 근데 아이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또 종교를 통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완동물, 청소년들은 트위터나 카톡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요즘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속 이제 하는 경우는 SNS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유아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잘 들어주는 상담자 필요할 것 같고, 경제적 법적 문제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고요. 이거는 자살 유가족들의 관련 어려움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상담자한테 필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런 많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한 이해,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한계 설정과 도움이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필요하고, 내가 무모하게 감당하려고 하면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상담에 대한 책임을 내담자하고 공유하는 거. 그 다음에 자살에 대한, 내담자와 공유한다는 건 뭐냐면 내담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꾸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살에 대한 공부, 끝도 없습니다. 하여튼 공부가 필요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도자, 유가족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창조적 상담자가 되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 이해들, 인문학적인 이해들,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상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노력, 감정적 충격을 풀 수 있는 방법과 지시체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돌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한 건 뭐냐면, 상담은 자꾸 뭔가를 개선해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관점이 있는데, 돌봄은 함께 걸어간다, 함께 공유한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가 함께 성장한다, 이런 어떤 맥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상담은 어떤 치료적이거나 뭔가 변화를 촉구하는 상담보다는 돌봄 쪽에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헬리나 오웬 신부님은 내가 누군가를 돌보기 전에 너 역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거든요. 자, 상담자가 소진되게 되면 이렇게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특히 내담자가 취소하기 전화했을 때 열정적으로 기뻐하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상담자가 얼마나 내담자한테 경청을 한다 보면 20%도 경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담자는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오늘 저녁에 드라마 뭐 볼까? 그 다음에 오늘 반찬은 뭘 만들까? 내일 뭐 주말에 뭐 하고 놀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실제로 올곧이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진을 넘어서 손상된 상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 이 직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 자신의 모순된 모습, 자신의 어떤 어두움을 감추기 위해서 더 약한 사람들 속에 숨는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담자 중에 내담자를 사실은 더 안 좋은 쪽으로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 네. 자신에게 완전히 의존하도록 하고 그 사람을 회유하고 조종하는. 외국에서도 유명한 상담자 중에 이런 분들이 꽤 있는데, 자기가 휴가를 가면 내담자들이 다 자기 휴가처에 다 같이 와서 의존하도록. 네. 그런데 왜 유명해요? 네? 그런데 왜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도가 떴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그 사람들 치유를 잘해서 많이 하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치유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반사회적인 행동, 타인을 희생시키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상담자도 있다는 거. 오랜 기간 자신의 문제를 무시하고 냉소적인 절망감을 내면한 상담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어요. 어느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할아버지 신부님이 성직자가 젊은 신부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젊은 신부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지 않은 성직자는 다 사기꾼이라고. 중요한 메시지예요. 상담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돌보지 않은 상담자는 사기꾼이에요. 자기 성찰을 하지 않은 상담자는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남한테 무언가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왜곡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를 돌봐야 돼요. 우리 모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슈퍼비전을 받아야 돼요. 저는 놀라운 게, 저는 사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이 거의 다 돼서 이런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경력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저한테 슈퍼비전을 받는 분 중에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분들이 슈퍼비전을 받으러 오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그분들이 더 존경스러워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배우려는 어떤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미 뭔가를 알고 있다, 내가 뭔가 하여튼 가르칠 수 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슈퍼비전을 받는 노력들을 하셔야 되고, 정말 이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내담자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를 진짜 나는 하고 있는지, 나는 10불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자살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죽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돌보지 않으면서 내담자한테만 이렇게 저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편지, 이메일, 일기쓰기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신체 운동, 집단의 지지. 사실은 우리가 공적인 어떤 돌봄 이런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사적으로 내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지지 집단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같이 하면서 수용을 받고 공감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사적인 지지 체계가 이런 어떤 공적인 어떤 서비스를 내가 제공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풀어주거든요. 그 다음에 변화를 수반하는 여행, 내 한계 설정,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안 될 때는 나도 정신분석을 받아야 돼. 치료를 받아야 돼.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창의성을 키우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대중적인 우울증 또는 자살 위험성을 보일 때만 접근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근원적인 신체 건강이라든지 사회 경제적인 문제, 대인관계 이슈, 공동체 이슈, 가족 이슈, 그 다음에 개인의 종교적인 어떤 보호 요인들, 이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접근하는 노력들이 앞으로는 필요하다. 그 다음에 발굴하고 있지만 발굴한 사람들이 지금 서비스를 제대로 주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발굴한 사람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드는 게 지금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원칙과 방향은, 이건 이제 자살 시도자들이 했던 얘기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살만 나는, 세상 사는 의미가 있어야 살 수 있다. 원인 파악에 근거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주는 상담이 필요하다. 1. 신체 건강, 사회적 활동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서비스 유입을 위한 노력. 우리가 주는 서비스가 뭔지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자꾸 뭘 상담하겠다, 뭘 하겠다고 하니까 답답하다고 이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확실한 도움 제공 기관에 대한 홍보. 어딜 가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딜 가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가 명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위를 돌아보게 하는 전략. 40대, 50대 형제들과도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 형제들이 있다면, 주위에 연락이 안 되는 친구가 있다면 한 번쯤 연락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어떤 도움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수잔 손탑이라는 분이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이나 우리의 문제 아닌 다른 문제에 감흥할 능력이 없다면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아주 잠깐만이라도 우리 자신을 믿을 능력이 없다면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뭔가 배울 능력이 없다면, 용서할 능력이 없다면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인간이 아닌 뭔가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즐기고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다치는지 멈추고 즐기고 있죠.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살은 1년에 13,000명 넘게 자살로 사망하고 학교로 따지면 아주 큰 종합대학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가족은 지난 10년간 100만 명이 넘게 유가족이 생겼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가족들 사돈의 8촌 중에서 따지면 유가족 아닌 집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유가족이고 우리 주위에 이런 상실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타인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가 같이 치유해야 된다. 우리가 같이 돌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